네,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, 교수님. 예, 안녕하세요.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. 네, 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좀 잠깐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한테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하되 차등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. 모든 국민한테 주지만 액수는 좀 달랬으면 좋겠다.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재부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. 선별 지급 그리고 전 국민에게는 캐시백 이런 식으로 접근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? 기재부가 사실 좀 말이 되는 얘기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요? 사실은 이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아니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 여러 그 집단의 요구를 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니거든요. 예. 예컨대 보편을 기본으로 깔고 예컨대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기본으로 깔고 뭐 소득을 뭐 2단계, 3단계 혹은 4단계로 나눠 가지고 그렇죠. 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 10만 원만 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 10만 원 주고 그 다음 사람 20만 원 주고 그러니까. 30만 원 주고 이렇게 깔면은 같은 그 재원을 가지고도 네. 그 어떤 보편성과 동시에 차등 지급하면서 좀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고 이제 나눠주는 방법은 사실은 1차 재난지원금 때 건강보험 정보를 좀 썼어요. 가구로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주는 방법은 이제 여전히 이제 그 건보 정보를 쓰되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소득 그 정보에 기초해서 예, 이렇게 차등해서 나눠주면 사실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측면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또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죠, 또. 예. 혹시 귀찮아서 저런 건 아니겠죠, 설마?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기재부가 특히 이제 뭐 정부 전반적으로 해서 이 소득 신고에 대한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아. 예,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선별 지급하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, 그러면. 그러니까 이제 위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러니까. 그 이게 뭐 절벽식인데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조금 더 이걸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뭐 80%냐 90%냐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선별 기준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. 예. 왜냐하면 이제 위의 소득을 자른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이해는 돼요. 그거는 뭐 우리 재정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까지 돈을 줘야 되느냐. 그거는 이제 뭐 철학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이해를 한다고 쳐도 우리 정부가 만드는 요 지급 방식이 보통은 이렇게 절벽이 되도록 만들거든요. 절벽? 절벽. 그러니까 80%로 자른다 그러면 80%까지는 되고 예. 80.1%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. 예, 그렇죠. 근데 보통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혹은 뭐 선진국한테 이거를 그 디자인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. 그럼 어떤 식으로 오는데? 예컨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재난지원금을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그 납세자당 그 1,400불 정도 나눠줬는데 기준이 이제 75,000달러예요. 부부가 같이 했을 때는 이제 15만 달러, 7만 5천 곱하기 2니까 15만 달러고 거기까지는 이제 1,400달러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넘어가는 소득부터는 늘어나는 소득의 5%를 감액을 해요. 아,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액을 시켜주면서 그렇게 되면은 대충 한 90%까지는 가거든요. 대충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딩 스케일로 이거를 부드럽게 금액이 빠져서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안 받는 사람의 차이가 많지 않도록 만들어주거든요. 네. 그래야지 이게 그 수용성이 올라가는 거지 80%는 되고 80.1%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죠. 물을 너무 좋아하나 보죠. 칼로 무 자르다 그냥 해버리는 거 보니까. 그죠? 모르겠어요. 그게 왜 자꾸만 그런 식의 방법을 고집하는 건지. 예. 알겠습니다. 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날지 좀 지켜보고요.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. 우리 그 우 교수님은 주식 하세요? 주식 조금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주식 시장의 금손이잖아요, 제가. 아, 진짜요? 잘 모르셨겠지만은. 그래요? 인공지능이 필요가 없어요.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사면은 잘 나가던 주식도 떨어져요. 그리고 팔면 올라가죠. 금손년이라 방송에 죄송합니다. 한 번만 쓸게요. 똥손이구먼요. 하지만 뭐 예측을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제가 사는 거 반대로 매매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. 경제학자께서 그러시면 어떡해요? 그러게요. 하긴 경제학자 중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사람은 케인즈가 벌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. 케인즈도 벌었고 물론 이제 뭐 끝까지 그 돈을 지켰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은
또 그 이건 여담이지만 아이작 뉴턴도 주식을 해서 많이 벌었고요. 만유력했던 뉴턴. 예, 많이 벌었고 대신 그 나중에 그 돈을 다 잃게 되죠. 예. 근데 이걸 그렇습니다. 여쭤본 이유가 머리 좋은 뭐냐면, 사람들이 뭐 제가 머리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. 예, 학자들이 주식하게 되면은 자기만 생각하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 욕망이 모여서 예. 기대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시장인데 그렇죠. 자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예, 그냥 하지 큰 마세요. 큰 이득을 못 보는 거죠. 예.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 코스피가 3,300선 고지를 넘어섰다면서요. 근데 이게 경제 기초가 좋아서 나온 현상이냐 아니면 유동성이 넘쳐서 나온 거냐, 이건 좀 그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예. 지난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3,300선을 넘어섰어요. 예. 그리고 이번 달만 해도 이제 3% 이상 올랐는데 예. 이제 소프트웨어, 뭐 IT 가전, 기계, 에너지 등이 올랐고 호텔, 레저, 소매 운송 이런 데의 수익률이 좀 낮았어요. 예.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중심인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1% 초중반인데 이게 시장 수익률하고 비슷해요. 그래서 약간 복합적이라 볼 수가 있고 예.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수출이 굉장히 좋아요.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 한다는 정도니까 수출이 예. 굉장히 좋고 예. 그거에 따라서 설비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 얘기는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확장적인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태예요, 시장에서. 예. 그래서 이제 여러 자산 시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예. 이번에 주식 시장 텀이 들어온 거고. 근데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,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다시 죽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역시 주식이다.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투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통화정책 말씀하셨으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이 적절성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이게 이제 사실 말로 하는 정책이에요. 그렇죠. 말로 하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건데 직접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로 이제 이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정보를 주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먼저 반응하게 되거든요. 일종의 이제 완충 효과를 두면서 살짝 신호를 주는 거죠. 신호를 주는 거죠. 신호를 예. 주고 예. 이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정보를 주면은 시장이 이제 사전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이게 지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연준 의장인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게 전문 용어인데 포워드 가이던스 사전에 포워드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재미를 좀 많이 봤거든요. 이런 유사한 정책 이게 뭐 이주열 총재가 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냐 그러면 그거는 아닐 수 있지만은 그거와 유사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.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금리를 낮추게 된 게 그 코로나 국면에서 금리를 낮춘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경제가 확 안 좋아지니까 이게 일자리도 유지하고 경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1.25%에서 0.5로 확 낮췄어요.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득 불평등이 나빠지는 걸 막아보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.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자산 시장 불평등이 생긴 거예요. 아하, 이게 그렇죠. 그렇죠. 뭐 부동산 시장도 엄청 올랐고 그렇죠. 다른 뭐 가상자산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 인플레가 생기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요거의 이제 상충 관계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. 자산 시장 불평등이 지금 더 시급한 문제냐, 아니면 소득 불평등이 시급한 문제냐. 그래서 그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소득 불평등은 선별적인 재정 정책을 잘 쓰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그러면 자산시장 불평등이 확대되는 건 내버려둘 수는 없다. 그래서 코로나 시점 이전으로 우리 빨리 돌아가는 게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.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확장적인 그 총수요 확장 정책을 쓰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비 오면은 이제 우산 쓴다는 거 그런 원리처럼 인플레이션 진행되면 이제 금리를 올릴 거거든요. 그리고 그렇죠, 예전보다 빨리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들 돌고 있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미국이 이제 화랑이던 시장이 이제 차분해진다는 얘기예요. 차분해지면은 우리 경제한테는 그 악영향이거든요. 안 좋죠. 우리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 경기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저금리를 어떤 이유에서는 유지하고 있으면은 외통에 빠질 수가 있어요. 미국 금리를 올려가지고 우리 자본은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동시에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
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이런 외통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을 때 조금씩 해서 2019년 상태 정도로 회복을 해놓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통화 정책에 여유가 생긴다.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짧게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. 그렇게 금리 인상하면 가계부채는 어떻게 돼요? 그럼? 이제 그 이주열 총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우리가 이걸 지금 2%, 3%, 4%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2019년도 상태를 지금 회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두세 번에 나눠서 갈 거기 때문에 예. 그 시장이 충분히 적응할 여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부채 가계부채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다 그 집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큰 부담은 우리가 가계부채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이 버블이 터지는 그런 위험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다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영끌해가지고 뛰어들고 있어가지고 네네. 조금 요거를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. 알겠습니다. 요건 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.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명지대 우석진 교수였습니다.